고구려가 다시 너희 외를 파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던 것이죠. 네, 방금 소개받은 이창조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광개토 태왕릉비에 나타난 외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개토 태왕은 391년부터 412년까지 이렇게 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세기 말 또 4세기 말 5세기 초에 재임을 했던 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광개토 태왕 비입니다. 비고 그 옆에 우리 사람이 있으니까 이 비의 높이를 대강 짐작하실 수 있겠죠. 한 6m가 높습니다. 비는 앞에 1면, 2면, 3면, 4면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각 4면에 같이 글자가 새겨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면은 1802자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한 140여 자가 지금 마멸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비에는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이건 1946년 경주에서 발견된 호우에는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에서는 광개토 태왕, 이 태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아직 입에 낯설지만은 광개토 태왕을 얘기할 때는 태왕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이제 가야 여기 전시회도 가보니까 가야에도 대왕이라는 말이 이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에서도 대왕이라고 썼으면 틀림없이 고구려에서는 달리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때 태왕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그 어떤 제국의 왕으로서 어떤 그 위상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우리 이제 일부 이제 우리 기존 역사학자들은 그냥 광개토 왕, 그냥 잘 해봐야 이제 광개토 대왕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아무튼 비문에도 있기 때문에 태왕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규절이 비의 맨 앞에 있습니다. 이 추무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북부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천재지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추무왕도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북부여라는 말이 이 비문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다 시조 추무왕을 얘기할 때 뭐 고려 또는 고구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히려 북부여를 먼저 높였다는 얘기는 북부여가 바로 단군 조선으로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어떤 그 역사의 국통을 스스로 지금 북부여를 통해서 단군 조선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좀 암시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문은 전체적으로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이제 서름격이고, 1면의 중간부터 3면의 중간까지가 이제 그 태왕의 공운을 기록한 정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수묘, 이 능비를 어떻게 관리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귀중한 비에다가 능비 관리하는 것까지 적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다 할 정도인데,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이해한다면 이 왕을 모시는 어떤 그 충성 또는 또 후대 왕으로서는 어떤 그 효심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규절은 바로 이것은 이제 일본 아들이 맨 처음에 가서 이 쌍구 감옥본이라는 얘기는 비 탁벌한 걸 보고 그걸 베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쌍구 감옥본은 이렇게 선명해요. 이건 그러니까 요 바깥에 이거 다 목칠을 한 거니까 이 글자가 보이도록 바깥에 목칠을 한 게 이제 쌍구 감옥본이거든요. 그냥 실제로 탁벌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요 규절인데 신묘 요것에 이제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학자들도 일본에서 이 쌍구 감옥본 가서 일본 사람이 맨 먼저 베껴와 가지고 붓글씨로 쓴 요것이 이제 국내 유포되면서 사실은 이제 해석에 이제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신민년 391년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렇게 쭉 백잔 신라 쭉 해가지고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외의 신묘년 일본식 해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도해, 파, 백잔, 또 무엇 신라, 이위 식민 해가지고 1889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비문을 찾아서 처음으로 발견했죠. 그전에는 비문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일대가 봉금령이라고 해서 누구도 출입을 금지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봉금령이 해제되면서 이곳에 이제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가서 비문을 이 탁본한 사람은 관을사인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비문을 발견해 가지고 일본의 그 첩보 장교가 이걸 보니까 아주 이건 우리 일본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일본 육군 참모본부로 보내서 그때부터 이제 육고위가 연구를 했죠. 이게 이제 131년 전 얘기입니다. 131년 전에 최초로 비문을 발견해 가지고 일본이 처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것을 회열록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이 중요한 규절을 일본이 맨 처음에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누가 외가 그러니까 바다를 이 신묘년에 이 외를 주어로 본 거예요. 일본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주어로 보겠죠. 그 외가 391년 이 신묘년에 백제와 신라를 백제라고 한 거죠. 백잔 오다가 신라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누가 신민으로 삼았냐? 주어를 우리 외가 그렇게 했다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한눈이 대들일 때인데 자기들이 아니라 한국이 써놓은 이 최초의 이 대왕 능비에 일본이 와서 신민으로 삼았다는 이 기준이 나오니까 일본의 그 육군 참모부가 뭐 요즘 말로 해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정한눈의 새로운 이론이 이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131년 전인 얘기인데요. 당연히 이제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학자 중에는 정인도 선생이 이건 아니다. 왜 이 광개토대왕 태왕의 비문에 일본의 치적을 저렇게 적어놨겠느냐. 이건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정인도 선생님은 글자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 그냥 그 탁본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탁본 가지고 해석만 다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해석을 잘못했다. 내가 해석할 테니까 봐라 해가지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외를 주어로 했어요. 뭐 어차피 여기 이렇게 비문에 외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외가 신묘년에 일찍이 고구려를 침략하여 왔으므로 여기까지는 왔다는 얘기를 고구려에 왔다고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여기서 여기 생략됐다고 보신 거예요. 고구려라는 주어가 생략돼 가지고 일본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석한 거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여기서 한 거죠. 일찍이 바다를 건너서 외를 여기를 파했다는 얘기는 다시 고구려가 외를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일본을 외를 파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략을 그래서 외를 쳤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외와 통하여 신라를 침해함으로 그래서 여기 백잔 요 글자 빠진 글자를 이제 정인무 선생님이 연침이라는 말을 이제 보교를 해가지고 이 말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정인무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봤지만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하다. 뭐 이거 억지로 해석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의 왕건군 같은 사람은 너무 어째 석학인 정인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을까라고 이제 의아했는데 아무튼 이 비문 상태 가지고는 고구려를 주어로 하려면 요 앞에다가 이제 고구려를 넣어가지고 고구려가 다시 너희 외를 파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던 것이죠. 북한의 이제 박시영 이분도 이제 그 정인부 선생님의 학설을 따라가지고 거의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왕건군도 이제 그런 뜻으로 뭐 아무튼 외가를 주어로 본 건 맞고 그다음 다만 이제 이 중국 제 3자의 입장에서 왕건군이 해석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신묘년 이래로부터 외구가 바다를 건너왔다. 여기 일단은 여기서 외가 이제 고구려로 건너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백잔과 신라를 쳐서 또 이 외가 백잔과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제 중국 학자 입장에서도 뭐 이 비문을 완벽하게 해석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구 교수가 이제 최근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영구 교수가 이제 요 외자가 이거 잘못된 글자다. 그래서 이제 요 외자를 뒤우자 후로 바꿨어요. 후로 바꿔가지고 아마 이건 일본이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제 단지 신치호 선생님도 1914년에 이 비를 보고서로 칼과 도끼로 글자를 쪼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이외에는 다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셨을까가 궁금하지만 더 이상은 해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구 교수가 이 자국을 보니까 이 글자를 아마 이거 고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후자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이제, 불공해가지고 조공을 하지 않으므로 이런 뜻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14년에 발견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글자가 이영구 교수가 말한 대로 여기가 이 외자가 이게 글자가 혹시라도 조작된 글자, 변조된 글자라면은 뭐였을까? 원형은 뭐였을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기에 우리 제자가 들어가면 제자 태왕께서 했다라고 하면 주어가 딱 들어가면 그냥 문장이 다 풀려버리는데 한번 제가 이제 시험을 해본 겁니다. 한번 제가 이제 이 제자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면은 역시 태왕께서 신묘년, 이 신묘해가 이제 관계토장이 즉위한 해예요. 그러니까 즉위한 해에 즉위한 분의 업적을 서술하는 게 이 비의 목적상 맞지. 갑자기 여기에 그 즉위한 해에 일본이 등장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한 바로는 아무튼 제가 태왕께서 신묘년에 등극한 이래로 바다를 건너 여기서 백제에 이어 외를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마지막 종착점은 외겠죠. 태왕이 제가 태왕께서 바다를 건너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백제를 치고 그 다음에 외까지 가가지고 백제를 외를 격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별도지요. 신라는 신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6년에 나가서 이렇게 했다. 그 이제 신라 이유는 신라의 신문은 뒤로 문장을 붙이고 신라 앞에까지만 따른다면은 요 앞에서 그러니까 요 연회죠. 저는 연회. 그러면 여기다 외를 넣는데 이 비문에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일본의 불리한 내용의 글자들만 이게 마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분이 농담하듯이 그 하늘도 비가 알아서 외자만 지으려고 비가 왔겠느냐. 틀림없이 일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로 먼저 발견한 일본이 그 외에 관계되는 내용은 다 지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틀림없이 지운 안 보이는 이 글자에 외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주어는 태왕이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보십시오. 이게 사바느 프랑스 학자거든요. 이분이 1907년에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자가 했다, 일본 학자가 했다면 우리가 이제 중립성에서 문제가 되니까 프랑스 분이 탁월한 것을 보면은 1907년 판인데 그 외자가 이렇게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외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외자만 이렇게 지워지고 흐리하게 이렇게 됐을까? 틀림없이 이때부터 일본에 어떤 지금 변조, 조작이 좀 들어가게 있지 않은가. 이게 지금 만약에 정확히 외자였다면은 일본이 안 건드렸겠죠.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데 이 글자를 건들겠습니까? 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글자를 건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한 그 제자는 어디 있냐면은 그 비문에 아까 천재지자 했던 이 제자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가장 이 제자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외자인데 여기 이렇게 하고 쓰면은 당연히 이거 외자가 변조하기 가장 쉬운 글자가 임금 제자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를 실제로 우리가 역사에 사용했느냐? 사용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 한 규절이 나오죠. 시조왕을 동명성자라 했다. 이 규절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이 한마디가 나오죠. 또 박창화의 고구려사 초략에도 선제라는 말을 썼고요. 또 우리 환단고기 고구려국 본기에도 왕궁수를 제궁수로 이렇게 쓰고 이게 표현한 것들이 있고요. 물론 중국 문헌에도 우리 저기를 제라고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왜 이 시치입니다. 그 당시 이제 신치호 선생님은 틀림없이
물론 그 뒤에 이제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지만 외화하고 백제는 동맹관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화하고 백제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계속 같이 등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왕건군 중국 사람이 봤을 때는 왜 그 당시 광개토대왕 비문에 등장하는 왜의 존재는 뭐냐? 해적대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정규 육군, 정규 군대가 아니고, 그 해적대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의 박시영은 신민이란 말은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 일본은 뭐 자기들 내름대로, 그것은 일본의 통솔이라는 게 뭡니까? 왜는 일본 대화 조정, 뭐 일본군 등 일본의 통일 군사력이라는 거 뭐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뭐 자기들은 그렇게 좀 해석하고 있죠. 이것은 130년 전부터 하는 얘기니까. 또 이거 연변대학의 박진석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이제 최재덕 교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타나는 왜나 또는 광개토대왕 비에 나오는 왜는 일본 원주민이나 야마토해가 될 수 없다. 즉 신라를 침범한 점들을 쭉 봐서 이 비문에 나오는 이때의 왜는 북규슈에 있는 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북규슈 한쪽 지방에 있는 왕건군이 얘기한 대로 해적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이제 이덕일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김석형 북쪽 학자는 이제 삼한 삼국의 분국설로 북규슈의 외왕 정도로 설명하고 있고 또 이 외왕이 백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왜 앞에서도 좀 남채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아마 신채호 선생님 말씀처럼 백제와 외는 동맹관계고 또 북규슈 이 지방을 보면 외왕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건 백제계 사람이 가서 다스렸을 것이다. 그래서 백제하고 외는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구려에서 가장 미워한 게 백제잖아요. 그래서 백제 미워해서 백제도 치지만 또 같이 또 가서 일본 외도 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종학 교수는 그 당시 그 대마도 외의 병력 규모는 한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교수도 그 당시 외에는 뭐 노략질하는 수준이다. 이런 정도고. 그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비문에서 우리가 이제 임나와 관련해서 봐야 될 중요한 이제 규정이 나옵니다. 앞에는 신민연인데, 뒤에 이제 임나 관한 말이 나오는데 언제냐면은 경자년 400년에 경자년 쪽 기사에 바로 이제 그 임나라는 말이 나오게 하죠. 근데 이 앞에도 공교롭게도 둘, 넷, 여섯, 8글자가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이 8글자가 없어져요. 그 바로 앞에 이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러서 성을 빼앗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유일하게 임나가라, 임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 글자가 또 없어졌는지도 궁금하지만 아무튼 여기에 당연히 그렇다면 임나가 한반도가 아니라면 여기 규정에 이제 바다를 건너갔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시 또 광개토대왕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400년에 다시 일본을 열도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해설할 수 있는 것은 이 괴원수 선생님이 이 8글자를 보결을 하셨어요. 관병 섭적이월 협공 이렇게 해가지고 보결을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 관병이 도망가는 자취를 밟아 바다 건너 협공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월자를 건너간다는 월자를 이제 도자로 해석을 해서 하면은 바로 이제 이 고구려군이 400년에도 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예를 들면 육지에서 외적을 격퇴하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여기 왜 그 등 뒤에 쫓아가서 이렇게 추격을 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육지에서 선멸을 하고 그 도망가는 외적을 때 뒤를 쫓아가서 바다 건너가 가지고 계속 추격을 해서 결국은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물론 이제 그냥 우리가 임의로 보결한 거지만은 아무튼 이 개연수 선생의 이 보결이 개연수 선생 혼자만 한 건 아니고 이 규절이 그 영이라는 분 중국에 그 탁본했던 그 영이라는 분도 이런 글자가 나오고 유사한 이 글자에 대한 해석 보결들이 유사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규절만 보더라도 임나는 한반도가 아닌 바다 건너에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 400년 경자년 쪽에 나와 있는 임나를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북한의 이제 박시영 구도 그냥 금관가요 정도로 해석해 왔고요. 왕건구도 금관가요로 해석해 왔고, 이용구 교수도 뭐 금관가요로, 이제까지 대부분 우리 국내의 학자들이 금관가요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최재석 교수가 한반도에는 이런 임나가 없었다 이거죠. 예?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한반도에 있는 가야와 임나는 별개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거에 모순점이 뭐냐면,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한다면 일본 열도에 있는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가 망한 지 80년, 100년을 더 존속했으니까 만약에 두 개의 나라가 있었다면 그것은 별개의 나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가야에, 이 한반도 김해에 있는 가야가 임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또 문정창 뭐 아시죠? 이분은 뭐 일찍이 이건 대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최재석 교수도 그것은 그 일본의 문헌에 보니까 뭐 스쿠시에서 뭐 2000여리에 떨어져 있다고 한 거 보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대마도일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병선 교수도 뭐 환단국 이용해서 대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민정창 교수 이후로 이제 그 임나는 바로 대마도라는 학설이 계속 최재석, 이병선 이런 분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북쪽 학자에 의해서는 더 멀리 이쪽 대마도가 아니라 더 일본 열도 안으로 들어가서 있었을 것이다. 해서 이 김석형이 그러한 어느 이념적 기초로 이제 마련해주고, 조유승 이분이 임나는 바로 오카야마 현에 있는 것이 바로 임나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 오카야마 현이 대강 여기가 북규슈고, 여기 이쪽에 대마도고 북규슈고, 오카야마현이 이쪽입니다. 여기 오사카의 서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유승 이분은 그래서 이 임나는 가야의 분국이다. 가야의 소국이고, 가야의 소국 분국뿐만 아니라 신라의 분국도 이 근방에 다 있었다. 백제 분국, 고구려 분국이 다 이 근방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유승이 말한 그러니까 사분국설이죠.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분국이 이 일대에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윤예인 교수도 이 일대를 오카야마 현의 가야 계통의 지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일치합니다. 이 일대가. 우선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번에 전시하면서 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그림 자체는 미입한 것이 많지만은 이 그림 당시에 항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김해에서 이 대마도를 거쳐서 위로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오카야마로 해서 이렇게 기나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대마도에서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제가 추측컨대는 광개토 태왕께서 일단 이 육지에 와 있는 외를 소탕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마도까지 가서 또 소탕을 하고, 다시 이 해상로는 뭐 이미 있었던 거니까 이 길을 따라가지고 계속 열도 안으로까지 진격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그러한 기록이 예를 들면 광개토 대왕 뭐 신묘년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이 400년 경자년 쪽에 나오는 임나가라의 설명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